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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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립토 스터디 몇 번째죠? 세 번째? 세 세 번째? 번째? 세 번째밖에 안 됐군요. 되게 많이 된 것 같은데. 네. 아닌가? 한 번씩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세 아, 번째라고 하긴 그러네요. 세 했는데, 번째 네. 맞나 봐요. 맞아요. 세 번째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해주실래요? 아니면 다른 뭐 할 말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바로 가죠. 네. 네, 네, 저희 크립토 스터디인데, 이제 네. 앞서 해주셨던 게 요즘 트렌디한 그런 서비스들과 개념들이었잖아요.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어서 뭔가 이런 거 하면은 약간 연대계적으로 처음부터 해야 약간 그 마음이 편하거든요. 너무 좋죠. 좋은 공부 좋죠, 방법이라고 좋죠. 생각합니다. 맞아요. 크립토의 어떤 그 시초라고 하는 거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먼저 하지 않으면 뭔가 그 단디하고 가지 않은 느낌이 나가지고 일단 제가 음, 비트코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다른 크립토에 비하면 그렇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훑어보는 식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비트코인 훑어보기라는 이름을 붙였고 막 코드까지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 설명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 아시죠? 네. 그 암호화폐 그 시총 순위 사이트인데 저 여기에 순위 좀 됐네요. 보면은 네, 오늘 테라가 없어졌는데 시기가 아니거든요. 테라가 아, 박살나가지고 아, 지난주에 만들 때까지만 해도 아, 이게 테라가 이게 10이었는데 지난주예요? 예. 너무 옛날 얘기 아, 같다. 근데 지금은 저기에 진짜, 도지코인 있어요, 10위에. 그렇군요. 테라, 네, 그 테라랑 테라 USD가 뉴스 USD랑 다 났더라고요. 날아갔죠, 지금. 예. 아무튼 그거랑 이제 별개로 음, 비트코인이 지금 시총 1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자체 다 다른 자산까지 합해서 보면 이제 이거 5월 2일 기준이에요. 지난주에 만들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이 일단 제일 자산 규모가 크더라고요. 1경 5천조 원이라고 하고 음, 그 다음이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에 애플 다 아시죠? 아이폰 네. 만드는데 음, 거기 이제 주식 가치가 대략 한 3천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그 다음에 그 밑에 놀랍게도 은이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있는데 비트코인이 음, 전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다 합쳤을 때 9위 정도 해요. 그리고 그 전체 가치가 90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음, 5월 1일 기준 환율이라 지금은 조금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단위가 뭐 900조 단위인 거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예산 그 국가 예산이 대략 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쓰는 돈의 1.5배 정도가 되는 정도의 자산 규모인 거죠. 음, 그리고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큰 회사 대비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사실 비트코인이 크다면 큰데 또 생각해보면 미국 주식시장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하여간 9위 정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또 암호화폐가 재밌네요. 진짜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여기 이제 구이하는 거죠. 전체 다른 애들 다 꼈을 때. 네. 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전체 비트코인 말고도 암호화폐가 막 몇천 개가 있잖아요. 걔네 네. 시총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냐 이거를 도미넌스라고 부르거든요. 비트코인. 그 음, 비트코인 나왔을 때부터 올타임으로 쭉 봤을 때 처음에 보시면은 100%죠 거의. 음, 그러다 이더리움이 15년도에 출시됐고 그러다가 이때부터 17년부터 조금씩 떨어져요. 떨어져도 뭐 40% 중반대로 떨어지는데 이때가 ICO를 막 엄청 할 때예요. 네. 비트코인 말고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그 시절인데 그 시절에 막 내려가다가 또 알트코인이 개 박살 나면서 상대적인 거니까 이건 또 올라가요. 네. 70%대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유지가 되다가 음, 또 2020년, 21년 뭐 말부터 해서 NFT가 또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부터 또 좀 내려와서 지금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초반대 정도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알트가 박살이 나면 비트코인의 그 도미넌스는 올라가요.
전체에서 사람들이 다른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왜 대장주라고 불리는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는데 네. 비트코인의 어떤 의미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최초의 암호화폐잖아요.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들의 어떤 기원이라고 부를 만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좀 나누어서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분산 디지털 통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단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 집중적인 관리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저장소도 뭐 서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어디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어디에 요청을 해서 받는 게 중앙화된 어떤 그런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모든 비트코인 노드라고 부르는 어떤 참여자들이 다 동일한 정도 이상을 갖고 있어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P2P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토렌트를 많이 써보셔서 알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 전송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이기 때문에 데이터로만 존재하고 코딩이 가능하다는 어떤 특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통화라고 하는 어떤 그 특성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어떤 그거를 전제하고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통화로 사용하게 되면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요라고 하는 건 어딘가 쓸 수가 있어야 이게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사용하는 어떤 곳에 트랜잭션, 이 거래 내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걸 이제 검증하는 사람들을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그 검증자들이 결국에는 공급을 해주는 사람과 거의 사실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이 통화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는 수요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급이 돼야지 누군가 갖다 쓸 거잖아요. 최초에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메커니즘이 채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채굴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준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처음에 50, 뭐 25, 12점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공급을 하게 되고 이걸 누군가 거래를 통해서 바꿔가서 그걸 또 어디선가 바꿔 쓰게 되고 이게 뭔가 이 사용처가 늘어나게 되는 걸로 통화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와우. 비트코인이 동작하는 방식인데 먼저 이 가장 중요한 게 마이너입니다. 마이너들이 있어요. 마이너들이 블록을 만들면 블록을 이제 어떤 해시라고 하는 걸 풀어서 이걸 퍼즐을 풀게 돼서 이 proof of work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마이너들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 그걸로 인해서 생성하게 된 블록을 네트워크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게 되고 마이너들이 그 트랜잭션을 검증을 한 다음에 서로 막 또 이걸 나눠 갖게 되고 또 사람들이 사용한 트랜잭션이 또 마이너들에게 모여서 그게 또 블록에 포함되게 된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게 한번 이해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처음에 이게 우리가 실제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하는 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뭐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 있지만 여기 블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체적인 블록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막 블록체인이라고 했을 때 좀 막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부르는데 암호는 어디에 쓰일까요? 이제 이게 저는 처음에 되게 궁금한 점이었어요. 이 개념들을 접했을 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먼저 암호화폐에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이 비트코인 얼마를 갖고 있고 이걸 내가 전송하거나 소비에 썼을 때 이거에 대해 내가 적법한 주인이라고 하는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공인인증서랑 되게 유사한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요. 내가 공개 키를 갖고 있고 이 키를 적법하게 인증할 수 있는 어떤 암호를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딱 맞았을 때만 내가 나입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암호는 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야라고 인증을 하고 한다는 이제 어떤 개념이죠. 그 암호화 기법은 뭐 되게 다양하게 우리나라 암호화 그 공인인증서를 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르게
타원곡선 암호화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서 이게 이제 좋은 점은 조금 더 성능이 더 빠르게 낼 수 있다. 동일한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걸 쓰고 있고 목적은 개인 인증입니다. 내가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내가 돈을 보낼 때 마지막에 서명을 하잖아요. 그게 이 돈이 내 거야 라고 하는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랑 완전히 동일하게 비트코인을 누군가한테 보낼 때 여기 보낸 요 비트코인이 내 거야 라는 인증을 하기 위한 목표 하나로 일단 거기 암호화 기법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죠. 이미 인터넷 뱅킹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암호화 기법을 또 써서 암호화폐의 어떤 근간을 만들고 있는데 먼저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암호화하기 위해 정의한 어떤 기법이에요. 해시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크기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데이터 크기로 변환시키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해시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1대1 함수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대1 함수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해시 함수들이 있는 것 중에 비트코인은 SHA, SHA-256이라고 부르는 요 해시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게 스탠다드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거의 앞자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미국 정부도 이제 암호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보안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이걸 이제 공모를 받아요. 우리가 이런 이제 표준 스탠다드 암호 해시 알고리즘을 공모를 받는다. 막 여러 가지 후보들 도착하고 검증을 막 해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거를 이제 이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 이 256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 수예요. 256비트의 그 길이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데이터를 고정된 데이터로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해시라고 하는 게. 그 고정된 데이터가 256비트인 겁니다. 그리고 임의의 데이터는 뭐 굉장히 큰 것부터 되게 작은 것까지 다 되는 거죠. 임의라고 하는 거는 아무렇게나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 알고리즘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SHA-256이라고 하는 거에 3 blue 1 brown이라고 한 요 문자열을 넣었을 때 요런 어떤 0000 어떤 이런 값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해시라고 불러요. 이 3 blue 1 brown의 해시 값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부터 이 0까지 다 세보면 이제 이게 256비트가 되는 건데 여기에 근데 거꾸로 이 숫자를 보고 그래서 어떤 걸 넣으면 이게 나왔지라고 하는 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함수가 애초에 그걸 이제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갖고 어떤 해시 값을 만드는 건 쉬운데 이미 존재한 해시 값을 보고 거꾸로 그 원래 값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블록체인을 어떤 검증하거나 작업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크립토라고 할 때 크립토가 암호 의미니까 어디에다 쓰죠? 라고 했을 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크게 두 가지에서 암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블록체인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뭘까라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게 이걸 먼저 아셔야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내에 블록이 1, 2, 3, 4가 있죠. 그리고 블록 내부에는 뭐 인덱스, 타임스탬프, 프레비어스 해시, 데이터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에요. 요 블록에 요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블록에 들어있는 요 해시 값이 다음 블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값이. 그 다음에 요 전체 블록의 또 해시 값이 요 해시 값이 되겠죠. 요게 또 다음 블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요 해시 값은 뭐냐? 여기서 말했던 요 해시 알고리즘 해시 값이에요. 11000 막 되게 복잡한 요 값인데 이거의 특징은 1대1이기 때문에 3 blue 1 brown이 어떤 값을 갖게 되면 마크 류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정 값을 갖게 되고 에이미 킴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 값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전체 요 블록 1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해시가 형성이 됐어요 이미. 요게 다음 걸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 인덱스, 타임스탬프, 해시 데이터 중에 뭐가 하나만 바뀌어도 요 전체 블록의 해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커야.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변조하고 싶어. 블록 지금 3까지 생성이 되었는데 내가 블록 1에 있는 이 데이터 부분을 교묘하게 바꿨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전체 블록 1의 해시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값이 여기로 연결돼서 previous 해시 값이 요거랑 비교하면 틀린다는 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블록 1에서 이 내용 데이터가 해킹이 당했구나라는 걸 되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더 똑똑한 해커면은 이 해시값 바꿔서 블록 2를 만들고 요것도 바뀐 것도 만들고 블록 3까지 다시 만들어서 배포를 다시 하면은 그걸 모르겠죠.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내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내게 틀리고 두 번째 사람이랑 내게 틀리면 제가 이제 틀렸다고 하는 어떤 쉬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해킹으로부터 좀 되게 안전한 특성을 갖게 돼요. 이 블록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에는 실제 사용자의 거래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몇 비트코인을 보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누가 얼마를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블록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는데 블록은 그냥 일종의 그냥 검증, 그러니까 해킹으로부터 뭔가를 방어하기 위한 개념이지 실제로 뭔가 이렇게 블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체적으로 이 데이터 블록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해시라고 하는 걸로 계속 앞에 2개, 3개가 이어지게 되니까 이걸 이제 체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 이제 이번에도 워킹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먼저 트랜잭션이 필요합니다. 트랜잭션이 있어요. 뭐 마크가 에이미한테 1비트코인을 보냈다. 그러면은 주세요. 네, 이게 2009년 가치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블록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블록 노드들끼리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나눠 갖게 됩니다. 그 트랜잭션을 다 나눠 가죠. 모두가 같은 풀을 공유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트랜잭션을 검증을 해서 그 다음에 이 프로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누가 블록을 그래서 생성할 거냐라는 걸 결정하게 되고 블록을 생성한 사람이 그 블록 아까 보셨던 이 데이터에다가 막 그 방금 뭐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다 이거를 다 넣어서 이 블록의 패키징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발행을 하고 옆에 네트워크한테 쫙 뿌려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 목표가 블록체인 검증이랑 작업 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검증은 여기 보셨던 것처럼 앞에 블록이랑 뒤에 블록이랑 요 해시 값이 차이가 나면 앞에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검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번 쓰이고 그다음에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누가 블록을 만들 거지? 라고 하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또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걸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복잡한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목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디지털 통화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분산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먼저 분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중앙에 관리 주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관리하는 사람이 뭐 힘을 완전 엄청난 권력을 갖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뭐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뭐 카카오뱅크가 그 관리 주체가 되는 거죠.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거기 들어간 어떤 데이터라던가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책임도 지죠.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목표가 분산화되어 있는 통화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관리 주체라는 걸 존재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신뢰라고 하는 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신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 주체가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카카오뱅크의 어떤 시스템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카카오뱅크가 보장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신뢰를 어떤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가 중앙에 존재하고 걔가 보장한 어떤 신뢰 테두리 내에서만 어떤 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앙에 관리 주체가 없는데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지? 이거 자체가 되게 약간 넌센스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걸 쓰려면 신뢰라고 하는 거를 확보를 해야 됐고
그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됐는데,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뢰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에 그냥 완벽하게 신뢰를 구축해 버렸어요, 이 시스템 자체로. 네, 그래서 참 어떤 특정 참가자가 있어야지만 원래는 신뢰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 중앙 주체자가 있어야지 신뢰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게 없이도 그래, 이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시스템에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신뢰를 더하게 되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분산 디지털 통화에서 분산 시스템이 없었냐? 있었어요. 비트코인 이전에도 분산 시스템은 있었어요. 디지털 통화가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이캐시, 뭐 이골드 이런 게 있었어요. 디지털 통화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 같이 뭐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거는 중앙에 어떤 관리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그런 게 없이도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뢰 없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말은 중앙 주체가 있었다. 신뢰가 있었다. 걔네가 신뢰를 부여했다. 신뢰 없이 하려면 중앙 주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되게 달랐던 거예요. 비트코인과 그 이전의 디지털 통화들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해킹으로부터 안전해지는 어떤 방법을 고안하게 되고, 그거로부터 완전히 이 시스템 자체는 신뢰라는 거를 애초에 고려하지 않아도 돼. 이거 자체에서는 신뢰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쓴 데이터가 완전 무결하다는 걸 보장해주는 주체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에이미가 마크에게 10만 원을 보냈다. 근데 내가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랬을 때 카카오뱅크가 너 받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신뢰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자체에서 중앙에 어떤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없이도 이 데이터 자체가 무결하다는 거를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사실 그 주체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붙었습니다. 신뢰가 없다. trustless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시스템 자체에는 신뢰가 없는데, 신뢰가 없어도 이 자체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어떤 특성을 갖게 돼요. 단순히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에이미한테 1비트코인을 보냈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앞에 조건을 좀 붙일 수가 있어. 이러이러한 조건이 달성이 되면 보낸다, 이렇게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이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잖아요. 조건문을 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비트코인 내에서 이제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돈을 처음에 잠궈가지고 보내고 이걸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해체 스크립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그게 자기의 그 키예요, 키. 근데 거기에 뭔가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true 값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적법한 조건에 따라서 이 돈은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 퀴즈를 만든다거나 어떤 뭐 상속을 할 때 어떤 조건들을 거기다 붙일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한 사건들을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냐?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비트코인에 넣을 수가 있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튜링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튜링 완전하려면 프로그래밍을 짤 때 조건문이랑 반복문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은 반복문은 안 돼요. 조건문만 돼요.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만 이렇게 해라까지만 되지, 계속 그거를 막 계속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반복문을 넣게 되면은 여기서 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막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은 오픈 소스고 커뮤니티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나는 이제 새로운 걸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에서, 만약에 무한 반복을 시키게 된 어떤 스크립트가 들어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멈출 거잖아요. 그걸 계속 계산하느라고 결국에 마비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그거에 왜 그러냐면 그 비트코인은 그 연산 자체에 막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연산 한 번 할 때마다. 이 트랜잭션의 수수료를 내는 거지. 이더리움은 연산 자체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어서, 만약에 내 지갑에 10만 원이 있는데 한 번 연산할 때마다 100원이 들어요. 1000번 연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1000번 연산 안에서만 이거를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 돈으로 풀어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세상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거는 어 비트코인 밖에 있는 조건들을 다시 블록체인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결국에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걸 오라클 문제라고 부르는데 블록체인 밖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믿지?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든 데이터인지 어떻게 믿지?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오라클 문제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트러스트 리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무결성이 있다고 완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데이터는 그거에 대해서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록체인 자체는 데이터 자체에 위변조 불가능한데 들어오는 단계에서 애초에 위변조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뒤에 뭘 해봤자 다 안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주체자가 있어서 오늘 날씨에 대한 데이터를 만약에 누가 넣는다 그 블록체인대로 그 기상청이 넣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기상청이 넣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100% 믿을 수가 있나요? 기상청이 해킹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날씨 맑음에 막 도박이 걸려 있어. 근데 누가 해킹을 해서 흐림으로 바꿨어. 그럼 흐림이 들어오면 그 뒤에 쫙 어떤 조건문에 따라서 돈이 분배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 데이터가 틀렸어. 그런 문제 항상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100%풀 수 있을까 저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걸 쉽게 푸는 방법은 신뢰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중앙화된 어떤 존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자체가 그런 걸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더 잘 쓰기 위해서 중앙화된 존재가 필요하게 되니까 뭔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 문제는 꽤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계속 봤지만 분산 디지털 화폐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그냥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래서 이걸 정말 화폐로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비트코인 자체만으로 이미 존재할 수가 없게 됐어요. 비트코인이 US 달러나 KRW, JPY 같이 어떤 현존하는 법정 화폐랑의 환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는 속성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르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당연히 보유하려고 하겠죠. 내가 1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50원인데 내일은 5만 원이야. 그럼 쓰실 거예요, 비트코인? 쓰실 거예요? 절대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격이 내리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은 5만 원인데 내일 50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쓰려면 누가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50원이 될 걸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쓸 수가 없죠. 공급도 없고 수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일하게 화폐로 쓸 수 있는 상황은 가격이 안정된 경우밖에 없어요. 가격이 안정된 경우라면 이제 우리가 화폐로 쓸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TPS가 7 TPS인데 이 트랜잭션 퍼 세컨드예요. 데이터를 기록하는 어떤 속도예요. 비트코인이 1초에 7개의 트랜잭션을 비트코인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어떤 비자 카드의 경우가 24,000 TPS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몇천 배잖아요. 몇천 배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이 가격을 기록하는데 거래를 기록하는데 비트코인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어떤 되게 빠른 솔루션들이 나오고 얘네들은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쓰게 돼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보안성과 탈중앙화 3개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이 중에 2개는 만족시킬 수 있는데 3개 다 이걸 만족시키는 거는 되게 어렵다. 모순적인 어떤 성격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탈중앙성이 높아지면서 보안성은 같이 높아질 수 있지만 확장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걸 가지면서 보안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탈중앙화하기 어렵게 되고
탈중앙화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속도가 빠른 것에 반대급부로 보안성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비트코인을 진짜 화폐로 쓸 수 있냐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회의적이 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갖고 막 사고 팔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건 되게 큰 의미가 생겼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을 살 때 내가 얼마를 갖고 있어라고 하는 거를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무기명 자산 중에 되게 가장 큰 규모예요. 아까 보셨듯이 뭐 주식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누가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체크가 돼요.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를 막 여러 가지 지갑으로 나눠 갖고 있으면은 누가 얼마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절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3번의 특성, 돈 세탁이라든가 범죄랑 결국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떤 가격 변동하는 이게 기존의 자산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뭐 땡땡땡 펀드를 만들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좋아지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 좋은 자산들은 서로 코릴레이션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자산이 가격이 오를 때 100% B도 같이 오른다고 치면 얘네 두 개는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없죠. A만 넣으면 되는 거죠. B만 넣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A, B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확률이 있다고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에서 얘네들끼리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야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있게 되는 게 되는데 비트코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관관계가 다른 자산과 낮다면 구성품으로서 좋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실제로 되게 다르게 움직였어요. 이 주가랑 비트코인 가격이랑. 최근에는 좀 이게 상관관계가 많이 커져가지고 이게 과연 의미가 또 생겼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또 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세탁, 범죄 이런 영역에서 되게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 뭐 10% 정도는 이런 영역에서 계속 쓰이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화폐로 만들어졌지만 화폐로서보다 일단 자산으로서 더 큰 의미를 지금은 갖게 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일단 비트코인의 훑어를 봤어요. 그래서 이 동작 원리는 사실 저는 비트코인의 동작 원리는 100% 뭐 다 이해 못 하셔도 되고 이게 그냥 분산되어 있고 디지털이고 통화로 원래 기획이 됐다 정도만 아셔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뭐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의 형태로 블록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게 이러이러한 복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킹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하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마켓캡 같은 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크립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오리진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 설계 자체가 되게 딱 필요한 것만 딱 있고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이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확장성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탈중앙화 이 부분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생각보다 확장성이 그렇게 비자만큼 높게 나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 대비 비트코인이 더 낫냐? 여기 했을 때 전 다 낫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비트코인은 모두가 다 알잖아요. 뭐 암호화폐를 내가 처음 접했어.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뭘로 접하셨어요? 비트코인이요. 보통 비트코인 비트코인이죠. 아니면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고 암호화폐 투자를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제일 먼저 비트코인을 검색해보겠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가진 상태에서 다른 걸 투자를 하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시작이 거기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투자는 비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주변에 보면은 뭐 20, 30대 꽤 많지만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전파가 된다고 치면은 아직도 이 크립토에 갈 길이 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비트코인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은 지금 그래서 자산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갖게 됐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겁니다.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의 자산이 됐다. 그냥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됐다. 이 스터디는 저도 투자 조언이 사실은 아님을 밝힙니다. 네,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투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네. 네네. 듣지 마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이제 저의 경험담. 음. 그냥 저는 약간 기술을 이제 기술 쪽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자체를 조금 모르던 시절에도 아니 이제 나도 암호화폐를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는데 나는 이제 묻지마 투자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약간의 공부를 해본 결과 비트코인은 너무 조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것만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다양한 것들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사실상의 실제 거래에서 쓰일 수는 없잖아요.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사람들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그걸 생각했을 때 어차피 못 쓰이고 더 좋은 게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거를 투자해야 맞지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여전히 대장주고 뭐 증가율도 제일 높고 이런 거 보면서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신기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한 적이 없어요. 이더리움이나 딴 그렇구나. 거는 해도. 네, 네. 저도 첫 투자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더리움이었어요. 사람이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빗썸으로 처음 계정을 만들고 처음 거래했던 건 이더리움이었어요. 저는 이더리움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입문하게 되고 이더리움을 알게 되면서 비트코인까지 공부를 더 했는데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말씀드렸다시피 한계점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왜 가격이 점점 높아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보안성이라고 좀 보거든요.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이게 해킹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해킹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마이너들 참여하는 게 뭐 5년 전,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아졌잖아요. 그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안정성도 막 엄청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전에는 안정성만큼 가치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안정성이 낮아서 가치도 낮았고 지금은 그만큼 더 가치, 부대적인 효과긴 하겠지만 안정성도 같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뭐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을 그럼 누가 갖고 싶어 하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수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필요한 사람,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 비트코인의 어떤 그 기능이 필요한 사람이 일단 한 명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홀드를 해보자. 호드를 해보자. 존버를 해보자. 그냥 들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그 가치를 기능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 그럼 그 기능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 익명성이고 이게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중국인데 그 중국이나 어떤 뭐 여러 국가에 이제 돈이 실제 내가 우리나라도 그런데 외환거래법이 있어서 뭐 얼마 이상 못 받고 나가잖아요.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송금을 할 때도 뭐 2만 불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100조 부자예요. 그러면은 해외에 나가고 싶어. 그 100조를 다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갖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갖고 나가기 되게 좋은 형태가 비트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로만 존재하고 내가 핸드폰에 키만 넣어가면은 내가 뭐 호주에 있든 뉴질랜드에 있든 독일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그냥 어딘가에 내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난 몸만 딱 빠져나오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독재 정권에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독재 정권을 피해 나오고 싶다면 돈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갖고 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일 거잖아요. 이런 수요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근데 뭐 그냥 다 아시겠지만 세계 정세상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이런 독재 정권에서 당연히 독재자 맘대로 하려고 할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부를 허용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몰래 몰래 돈을 모아서 이걸 이런 식으로 꼬불쳐 놨다가 나는 몸만 딱 빠져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냥 다 가져나올 수 있는 수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다는 거를 숨기고 싶은 어떤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상속세를 막 많이 내야 된다거나 막 그럴 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에도 과세가 되는데 그래도 그게 훨씬 낮잖아요, 상속세보다 세율이. 그러면은 뭐 내가 뭐 100조 이렇게 부자면 당연히 티가 나겠지만 내가 그냥 10억 있어. 10억을 내 아들한테 주고 싶은데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 근데 10억을 비트코인을 바꿔. 그럼 아들한테 보내. 아들이 돈을 받고. 이러면 너무 쉽게 상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쓰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돈 세탁 방지법이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데 걔네가 보기에도 비트코인 쓸 때가 뭐 이런 데 말고는 없네. 그러면은 이거를 게이트 키핑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 할 때 뭐 여권 인증도 하게 하고 결국에 이 계정이 어디로 나가는지 다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추적을 할 수 있게 다 바꿨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법이 도입이 됐잖아요. 이제 뭔가 출금하려고 하면은 트래블러에 대해서 이게 뭐 어느 지갑이 누구 건지 그래서 그게 막 데이터 결국에는 어디로 갔다 이런 거야 사실 다 추적이 되니까 그 게이트만 딱 키핑을 하면 되는 어떤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화된 이 거래소가 결국에 이 비트코인의 어떤 약점이 된 거죠. 그게 없다면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지도 않을 거니와 그러므로 그쵸. 해서 우리가 이걸 원래 의도를 좀 훼손시키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웹3 되게 주의자들이 그분 이제 그런 사람들도 나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대중화가 되려면 제도권에 편입이 돼야 되는 또 측면도 있고 그렇게 되려면은 뭐 트래블러리나 KYC나 어쨌든 이제 그 신원을 좀 인증을 좀 하고 싶어 하니까 제도권에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조금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웹3나 이런 정신은 또 익명성과 또 은사나 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약간의 피해자인데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해외에 이제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외국인 아니면 또 저는 재외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에서 크립토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재가 굉장히 조금 더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업비트는 아예 재외국민은 계정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K뱅크에 계좌를 열 수가 없어요. 아예 불가해요. 그렇구나. 네네. 오늘 그리고 몰랐어요. 네. 빗썸에는 그 대면 심사를 하면 메타마스크로 바로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주 금요일에 할 거예요. 그렇구나. 대면 심사까지 받을 예정.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그 지갑 인증하고 막 트래블 그거 맞아요. 하는 게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원래 예전에는 지금 그게 되게 네네네. 편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편한 게 저는 디지털 이통화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약간 너무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장을 보면 불편해서 조금 다행이었나? 라는 생각 가끔 들어요. 빨리 못 들어갔어. 그치.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요게 그렇습니다. 네. 아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기 좀 어려울 정도의 지금 특성을 가졌는데도 자산인 거를 이제 얘기해 주실 때, 네. 이제 보안성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동감이 가는 게, 이게 조금 재미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 보안이 강화됐다고 아까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요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트러스트리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완전 무결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비트코인도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1%의 노드는 그쵸. 네. 정직하다는 가정을 해요.
그래서 그쵸. 이제 50%만 전부 다 사기를 치면 이 시스템은 무너진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은 사람이 사용하면은 우리 뭐 네 그쵸. 사람이면 예를 들어 두 사람만 잘못해도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점점 많이 쓰고 채굴이 지금 90% 이상이었나요? 그렇게 아마 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안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에 이제 블록이 새로 이제 마이닝이 되는 시간을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비트코인이 10분 정도로 평균 네, 정도 10분입니다. 네, 평균으로. 네.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이 15초인데, 이더리움만 해도 상당히 안정적인데, 이제 비트코인은 지나치게 되게 보수적으로 그걸 길게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용성은 떨어지죠.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 10분, 뭐 이게 그 평균이 10분이지, 막 이게 그 거래가 여기 적히지도 않아서 이제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임상적으로는 15초만 돼도, 이더리움만 돼도 안정적인데 그만큼 보수적으로 잡은 거니까 사실 보안이나 안정성은 실생활에서 못 쓸 정도로 안전하다는 또 얘기가 그쵸. 되죠. 그게 비트코인의 가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약간 이 암호화폐 세계에 금의 자리 있잖아. 안전자산. 뭐 좀 그런 지위를 또 획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좀 아는 척 하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안 들어가고 딴 거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이런 건 모르고 있었네. 이번에 뭐 테라, 루나 이렇게 보면서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뭐 옛날에도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걸 겪다 보면 그래서 뭐가 살아남지? 가만히 있었던 비트코인이 살아남는 게 아닐까. 물론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그 버그도 있고 해서 계속 수정하고 계시고, 그게 또 맞아요. 되게 투명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사실 비트코인 얘기하다 보면은 채굴과 이런 속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나눠지게 되고, 뭐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그냥 비트코인 어떤 스토리에 약간 DLC 같은 거라 제가 다 뺐어요. 비트코인만 했어요. DLC가 뭐죠? 이제 게임 사면은 본 게임 말고 다운로드 컨텐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고 더 파는 것들, DLC라고 해서 약간 덤 같은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왜 나눠졌고 막 채굴기 만드는 뭐 엔트마이너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막 블록 어쩐지 저만 모르는 거 보니까 문제도 게임 업계 용어인 줄 맞아요.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DLC는 구매를 해야 합니다. 네. 추가 구매가 필요해요. 약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약간 그런 거 좀 있죠. 그게 사실 비트코인에 준 영향이 되게 많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 땡땡땡이라고 부르는 게 진짜 우후죽순 나왔어요. 하드포크라는 말로 함께. 맞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엔 다 정리가 됐거든요, 이 시점에 돼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재밌네요. 정도만 이제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더리움이 나온 이후로는 그렇게 이제 다 이더리움 형식의 플랫폼화 되는 것들이 더 강세를 갖게 됐잖아요. 그게 더 사실 사용성에 대한 것도 더 크고, 그래서 그 이전의 거는 결국에 비트코인 말고는 딱히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 2편 해주시나요? 네, 다음에 이더리움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더리움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또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거의 보고 한 사람. 비탈릭만 달러도 재밌을 것 같아요. 비탈릭이 그 비트코인에도 엄청 많은 기여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책 같은 거 읽다 보면은 비탈릭이 뭐 했다 이런 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그 비탈릭 나이가 되게 어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다는 게 좀 대단하고, 역시 비탈릭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더리움? 제가 그 이더리움 관련 무슨 커널 같은 걸 좀 봤는데, 비탈릭이 쓴 글인데, 그 글이 이공계인의 글이 아니에요. 엄청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음, 그 심오한 어떤 그런 그 사상과 그걸 갖고 있어요. 갖고 음, 와 이거 조금 놀랍더라고요. 완전 기술적으로 천재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음, 글을 보고 되게 철학적이다. 음. 그 아래 뭔가 심오한 신념과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유명한 사람들이 비탈릭 만났을 때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음. 컨퍼런스 가가지고 비탈릭을 만났는데 항상 네. 얘기하는 게 무슨 외계인 같다. 미래에서 온 키 겁내 외계인. 크다 이런 음, 얘기하고. 미래에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과거로 온 외계인 느낌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음, 철학과 그러니까 이공계와 철학 막 음,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잘 그렇게 구사를 하는 거면 실제로 진짜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라이브로 맞아. 보면. 비트코인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지금 달러로는 3만 정도인 것 같은데요. 3만 1,500. 어, 3만 지금 떨어지나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음,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아예 저희 투자 건 거 아니고 저는 아직 이 독재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아직 수요가 충분히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 웃기다. 일단 이거 좋,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